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 9번째 편지. 우리는 생계를 위해 일하지만 일 이상의 존재다. 자기 인생을 정의하는 법. 오래전 우리 부부는 어느 한 해의 일부를 이탈리아에서 보냈다. 그곳에 정착해 수개월을 지났을 때 한 친구가 우리에게 유스타비족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아니요, 그들이 누구인데요? 라고 되물었다. 이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었다. 유스타비족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옛날에는 하고는 은퇴해서 이탈리아에 살려고 오기 전에 했던 일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였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들은 과거의 삶에서 행한 역할로 자신들을 정의하고 있었다. 물론 그런 태도는 애당초 우리 세대의 잘못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런 상자, 즉 직업이나 역할의 상자에 쑤셔 넣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생전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을 파악하려고 할 때 그 방법은 상당히 유욕적이다. 개들이 처음 마주치면 킁킁대며 서로 냄새를 맡듯이 우리도 주변을 맴돌며 상대를 가늠할 단서를 찾는다. 특히 우리는 어떤 직업과 관련된 정형화된 생각으로 상대를 쉽게 규정하곤 하는데 그 짐작이 틀릴 때가 많다. 예컨대 회계사는 따분하고 수학자는 지능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따지고 정치인은 기만적이고 사업가는 탐욕스럽다고 여긴다. 우리가 새로운 지인과 말을 섞으며 대화하기도 전에 그를 편견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공평하기 그지없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섣불리 판단을 내려버린다. 최근에 한 친구가 우리 동네에 새로 이주해온 사람을 보았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새삼스레 새로운 교훈을 얻었다. 그 친구는 자네라면 그를 좋아할 거야. 얼마 전에 은퇴했다는데 새로운 재미거리를 찾으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있다더군 하고 말했다. 내가 물었다. 전에 어떤 일을 했다고 하던가? 내 친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모르겠는데 그게 중요한가? 라고 되물었다. 아니, 그렇지는 않아. 나는 이렇게 대답했지만 약간 부끄러웠다. 나는 누군가를 그가 했거나 해오니, 즉 과거와 현재의 직업으로 규정하는 관습을 그토록 비난해왔건만은 어느 순간 나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던 것이다. 건축가가 되면 건축가가 평생의 이름표가 된다. 너희는 건축을 좋아해서 건축물을 설계하는 자체로 행복할 수 있지만 모두가 그런 이유에서 이름표가 붙여지는 것에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직업은 일종의 징역형 선고처럼 평생 너희를 뒤쫓아 다니며 괴롭힐 수 있다. 우리는 생계를 위해 일하지만 일 이상의 존재다. 내 아내는 사진을 연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5가지의 물건과 한 송이의 꽃으로 자신의 삶을 표현해달라고 요청하는 무척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요구였다. 너희도 시도해보라. 대부분은 5가지 물건을 사랑하는 사람, 즉 배우자나 가족을 상징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또 어린 시절과 부모님을 연상시키는 것, 음악이나 요트 타기 혹은 독서처럼 좋아하는 취미를 떠올려주는 물건도 포함할 것이다. 아내의 관찰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직업과 관련된 것은 거의 선택되지 않는다고 한다. 내가 석유회사에서 일할 때 중요한 관리직을 맡은 한 젊은 여성에게 그 말을 전했을 때 그녀는 맞아요. 관리는 내가 하는 일이지 내가 아니잖아요. 언젠가 내가 하는 일이 나 자신의 일부이기도 한 날이 오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맞는 말이다. 그녀가 야심적인 젊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대답이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아니나 다를까 수년 후 그녀는 석유회사를 퇴사하고 등반대를 이끄는 산악인이 되었다. 그녀가 자신의 사진을 찍기 위해 5가지 물건을 선택한다면 적어도 2가지는 자연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아내는 이 실험을 한 젊은 기업가에게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가 가장 먼저 선택한 물건은 달러로 빼곡히 채워진 자신의 지갑이었다. 당시 우리 부부는 미국에 있었다. 그는 지갑 주머니에서 꺼내 탁자 한가운데에 털썩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놈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말해도 사업가입니다. 그러고는 잠시 말을 멈추고 탁자 위에 놓인 지갑을 물끄러미 쳐다본 후에 다시 말했다. 아닙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물건을 만들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는 게 제 꿈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나는 그 순간 그가 자신이 경영하던 기업의 우선순위가 문화까지 바꾸었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사업가로서 주주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려는 생각에 몰두하고 있었을 그가 직원 모두가 믿을 만한 무엇인가를 제시한 적이 그 이전에 있었겠는가? 겉으로 드러낸 적은 없지만 나 자신도 그런 의문을 품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주주가치의 재고가 임원급 아래의 직원들에게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다고? 경영자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 생면부지를 부자로 만들어주려고 일하는 것은 의협적이고 박애주의적인 행위이거나 아니면 멍청한 짓에 불과하다. 어느 쪽이든 기업을 운영하는 데 정상적인 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너희가 일에 점점 더 깊이 몰두할수록 직업이 삶까지 지배할 가능성이 커진다. 직장의 요구에 깨어있는 시간을 몽땅 투자하기도 할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할 때 더욱더 성취감이 느끼기 때문이다. 내가 경영대학원의 교수로 임용된 후에 맡은 첫 임무는 중견 경영자를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것이었다. 그 강의에 처음 등록한 18명은 나에게 무척 중요했다. 그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와 내 미래는 그들의 성공에 달려있었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관심을 두어야 했다. 여하튼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깨기 전에 집을 나왔고 아이들이 잠든 후에 집에 돌아왔다. 주말에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다음 주 강의를 준비해야 했다. 약간의 위안을 얻기 위해 서재에 틀어박혀 지내기도 했다. 아내가 불평하면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변명했다. 또 가족을 위해서라도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내는 내 변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도 뚜렷이 기억하는데 그때 아내는 나의 좋은 면을 보려면, 더 나아가 내 얼굴이라도 제대로 보려면 내 학생이 되어야 하겠다며 나랑 결혼했지 런던 경영대학원이랑 결혼한 게 아니지 않냐고 쏘아붙였다. 다행히 나는 너무 늦지 않게 제정신을 되찾았다. 나는 부부 중 하나 혹은 둘 모두가 부부라는 존재보다 일을 우선시한 탓에 파경에 이르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물론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하고 끝없이 출장을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업무를 떠나 개인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또 자유롭고 완전한 자아 찾기는 어렵다. 모두가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우리를 놀라게 한다. 꽤 성공한 친구 하나가 자녀를 직장에 데려가는 날에 자신의 딸을 사무실에 데려간 적이 있다. 시간이 지난 후 나는 친구의 딸에게 그때 기분이 어땠느냐고 물었다. 그 아이는 이상했어요. 커다란 책상 뒤에 앉은 사람은 아빠가 아니라 내가 전에는 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았어요. 라고 대답했다. 삶의 영역에 따라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가진 다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의 모든 면면을 드러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실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생각만큼 직장에서 대단한 혹은 자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때때로 직장은 집보다 더 재밌고 신나는 공간이기도 하며 우리 자신의 힘으로 직장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가족을 꾸리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나는 그 단계에 들어섰을 때 폴 에반스와 파르난도 바르톨로메가 쓴 성공은 항상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라는 책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고위 중역들과 나눈 인터뷰를 정리한 책인데 그들의 대답은 책 제목에 고스란히 압축되어 있다. 그들 모두는 자녀들이 성장할 때, 즉 아버지나 어머니가 필요했던 때 가족과 함께 시간을 거의 보내지 못한 것을 한 목소리로 후회했다. 요즘에는 주말이 사라지고 있다. 일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던 주말이 기술로 말미암아 산산조각 나고 있다. 병원과 교도소, 항공사만이 휴식도 없이 연중무휴로 일하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일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주말 없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 주말이 존재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종교에 따라 다르지만 일요일이나 토요일 혹은 금요일에는 쉬었다. 하느님조차 7번째 날에 휴식을 취하며 주중에 한 일을 돌이켜보았다.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와 달리 하느님은 자신이 만든 것을 보고 좋아했다. 하느님이 처신이 옳았다. 예속담에서도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물론 우리에게 놀이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앞의 편지에서도 말했듯이 학습은 여기저기에서 도움을 받아 조용히 이해되는 경험이다. 우리에게는 지난주나 지난달에 무엇이 제대로 진행되었고 무엇을 다른 식으로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돌이켜보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반주가 없다면 우리는 변하지도 더 나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이뤄낼 수 없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휴식과 반주를 위한 규칙적인 습관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제 그런 습관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도 너희를 대신해 너희가 지켜야 할 습관을 만들어줄 수 없다. 과거에는 대부분이 일주일에 닷새 휴가를 제외하고 1년에 47주를 일했다. 그럼 1년에 235일을 일하고 121일은 휴식과 놀이 반추를 위한 날이 된다. 121일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습관이 결정된다. 일주일 중 하루를 휴식하고 나머지 70일 정도는 반추와 학습에 할애할 수도 있다. 혹은 그 비율을 조절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과 놀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다. 휴식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일요일이 방해를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날이라 생각하면 금요일은 친구들과 만나는 교양을 쌓는 날로 정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욕구와 선택이다.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회적 관습이 없다면 스스로 결정한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내 습관은 아침 식사 전 40분 동안 산책하는 것이다. 거의 언제나 집 맞은편에 있는 숲을 걷는다. 몸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나는 그 산책을 아무 데도 가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나는 하루 대부분을 어딘가에 가거나 무엇을 하는데 사용한다 하지만 아침 산책에서는 아무런 목적지 없이 그저 걸을 뿐이다. 한 친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만우다. 아침을 맞아 가장 좋은 상태인 자연은 위안을 줄 뿐 아니라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어떤 실수도 모두 용납한다. 어디를 둘러봐도 내 말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은 경이로운 동반자다. 나는 산책할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날의 일과를 미리 생각해보며 지나간 날들을 되짚어본다. 그러고는 사소한 일상을 초월해서 앞으로 내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까지 살펴본다. 그때마다 다른 사람의 일 때문에 내 하루 일과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런저런 일에 참견하며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본능적 성향이 내 삶을 온통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새삼스레 다짐하게 된다. 내가 산책을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수단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재정립함으로써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다를 뿐 내 아침 산책을 일종의 걷기 마음챙김이라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일반적인 작업 공간에서 벗어나 키보드를 딸깍이는 소리가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이는 소리와 새가 지저귀는 소리로 바뀌고 호흡이 달라지는 공간으로 이동해야 한다. 내 친구 데이비드 펄은 스트리트 위즈덤이란 사회적 기업을 창업했다. 펄은 물론이고 그 웹사이트에서 접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서로를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는 모임에 초대한다. 그들은 그렇게 모인 후에 길거리를 2시간 정도 걸으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없이 관찰하고 원하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채롭고 풍요로운 삶에 대해 반추한다. 그러고는 그 시간이 각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모든 것은 무료이고 세계 전역의 크고 작은 도시에서 이런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사람들은 산책이 제공하는 이 단순한 구조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다.